1919년 7월 4일 두만강변의 국경도시 회령의 한 여관에서 일본 경찰의 습격이 있었습니다. 당시 26살이었던 박원희는 회령경찰서로 압송되었는데 국경 너머로부터 잠입해 들어오는 반일 독립군과 사회주의자를 적발해내는 데에 귀신같은 능력을 발휘한다는 바로 그 경찰서였습니다. 그러나 붙잡힌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셋이 함께 붙들렸는데 젊은 여성이 둘이고 남성이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북간도의 중심 도시 용정에 소재하는 중등학교 동양학원의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박원희는 그 학교의 영어교사였고 32살이 건장한 남성인 김정기는 그 학교의 설립자이자 서무주임이었습니다. 김정기는 조선민족주의를 고취하는 대종교 제2대 교주인 김교원의 아들로도 유명했습니다. 가장 나이 어린 진규는 그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동양학원이 파견한 강연단의 연사들로 군중 앞에서도 늘 거리낌 없이 능수능란하게 연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날은 강연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조선 순회공연이 시작되는 날, 회령을 필두로 청진, 함흥, 원산 등과 같은 함경남북도의 큰 도시들을 돌아 서울에서 마지막을 장식할 참이었습니다. 강연의 수입은 모두 모아 학교 확장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해 1923년 4월에 설립된 신생학교인 동양학원은 대성학교의 부설로 북간도 조선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고 1학년에 204명, 2학년에 54명이 등록하면서 학생 총수가 258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설립 첫 해 첫 학기가 지났을 뿐인데도 이미 학생들은 차고 넘쳤고 학교를 확장할 필요성을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북간도 동포들의 기부에 힘입어 새 학교 부지 4,000평을 마련하는 데까지는 이르렀지만 건축비가 모자랐습니다.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들이 고안해낸 것이 바로 순회강연이었습니다. 순회강연은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동양학원의 존재를 선전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무슨 혐의로 강연단을 체포했는가? 사람들은 강연 내용이 불어날까봐 미리 검속하는 것이라고 짐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경찰의 목표는 강연회의 봉쇄에 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박원희 일행은 체포된 이튿날 첫 열차편으로 용정의 간도 총영사관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른바 동양학원 사건이라고 불리는 북간도 최초의 사회주의 탄압 사건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동양학원은 김사국과 박원희 부부에게 북간도 망명생활의 한 결실이었습니다. 부부가 해외로 뛰쳐나갔던 시기는 1922년 11월 서울에서 발발한 자유노동조합 사건 때였습니다. 임박한 체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지만 부부는 그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았고 더욱 적극적인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조선 독립운동의 전통적인 근거지인 해도의 사회주의 운동의 기지를 구축하는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부부는 용정 시내에 은밀하게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중국간도 용정촌 제4구였습니다. 용정은 북간도 조선인 이주민 사회의 수도라고 불러도 좋은 곳으로 사회주의 운동의 기지 구축에 안성맞춤인 도시였습니다. 부부는 서울에서 조직했던 것과 동일한 유형의 두 가지 사회주의 비밀결사를 결성했습니다. 하나는 공산당 조직이고 다른 하나는 공산청년의 조직이었습니다. 전자는 조선공산당의 지부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서울파 공산그룹의 북간도 지방조직이었습니다. 후자는 1923년 결실을 맺었습니다. 간도공산청년회 라는 명칭의 비밀결사를 13사람의 창립 멤버들로 처음 출범시켰습니다. 부부는 합법 공개 영역의 활동 또한 중시했습니다. 용정에 설립한 동양학원과 연고탑에 세운 대동학원이 그 대표적인 복이었습니다. 이 학교들은 서울파 공산그룹이 사실상 주도하는 합법 교육기관이었습니다. 특히 동양학원은 급진적인 학생운동을 일으키는 진원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1923년 5월에는 이 학교 학생회 주최로 강연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현대의 모순은 어이할까? 현대와 종교, 지상천국이라는 제야의 강연을 맡았던 세 학생이 경찰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뒷날 이 강연회는 북간도 사회운동의 효시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용정 생활은 김사국과 박원희 부부에게는 바쁘고 긴장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혼기에서 벗어나지 않은 젊은 부부에게는 두 사람만의 달콤한 신혼생활이기도 했습니다. 결혼 이후 둘만의 오붓한 공간이 주어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둘이 결혼한 때는 1921년 7월이었습니다. 신랑은 3.1혁명에 참가했다가 추록한 지 얼마 안 된 때였고, 신부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마치고 현직 교사로 재직 중인 인텔리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신문에까지 보도되었는데, 매일신보는 김사국 씨 결혼식, 금 30일의 거행이라는 제하에 두 사람의 결혼식을 알렸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이 신접살림을 차린 곳은 신부의 친정집이었습니다. 행정구역에 따르면 경성부 개동 125번지였습니다. 신랑이 처가 집에 얹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서울 북촌에 위치한 번듯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는 일찍 사망했으므로 그 집의 호주는 신부의 큰 오빠 박광희의 몫이었습니다. 큰 오빠 또한 사회운동에 열심이었습니다. 입학난 구제기성회, 조선노농총동맹 창립, 조선사회운동자 동맹 발기 등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아마 박원희의 큰 오빠 박광희도 사회주의자이거나 그 운동에 공감하는 동조자였던 것 같습니다. 용정 시절은 젊은 부부에게 자유롭고 오붓한 둘만의 사적 생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된 것도 바로 이 시절이었습니다. 젊은 세댁 박원희는 용정 시절 첫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동양학원 사건은 김사국, 박원희 부부가 북간도에서 쌓아올린 공뜬 탑을 허물어뜨렸습니다. 합법과 비합법 공간을 교차하면서 양성했던 젊은 혁명가들이 대거 투옥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 30명의 젊은이들이 간도 총영사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그 중에서 16명이 예심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박원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용전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 당시 임신 중이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옥고가 더 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박원희의 적극성과 투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옥중에서 미국인 여성 사회주의자 시청각 장애인 헬렌 캐럴의 자서전을 번역했습니다. 영어 선생님 역할을 해내고 영문 저수를 번역할 만큼 그녀의 영어 능력이 출중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박원희의 투옥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해 10월 중순에 그녀는 예심 종결과 더불어 방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감자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었고, 게다가 임신 중이었음이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석방된 박원희는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한편 남편 김사국은 경찰의 수배망을 피하여 지하로 잠행 중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과 용정, 연고탑을 오가며 비밀결사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박원희는 친정집에서 기거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24년 4월 29일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다행히 순산이었습니다. 산모와 아이는 둘 다 건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사건이라고 지었는데 역사사에 세울건 자를 썼습니다. 아마도 출산 전에 미리 장명을 해두었던 것 같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그 이름을 부여하자고 부부 사이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는 부모의 바람이 느껴집니다. 박원희는 혁명가의 아내이자 그녀 자신이 혁명가였습니다. 출산하고 얼마 안 되어 운동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그해 5월에 조선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단체 여성동호회 창립에 참여했습니다. 14인 발기인의 한 사람이었고 창립 집행위원 3인 가운데 1인이었습니다. 창립 집행위원의 면면을 보았을 때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박원희, 허정숙, 주세죽이 그들이었습니다. 셋 다 배우자가 사회주의자였습니다. 당시 허정숙의 남편은 임원근이었고 주세죽의 남편은 박헌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성동호회 창립 집행부는 커플 사회주의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박원희는 여성운동의 조직자였습니다. 각종 여성단체와 사회단체의 설립에 참여했고 그 임원진에 취임하기를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1925년만 해도 서울청년회 집행위원, 노동교육회 대회준비위원, 경성여자청년회 집행위원, 경성청년연합회 집행위원, 국제청년대의 기념식 준비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이듬해에는 중앙여자청년연맹 집행위원회 취임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여성계의 민족통일전선 단체인 근울의 설립에 참여하여 집행위원에 선임되었습니다. 박원희는 강연회의 단골 연사였습니다. 강연 요청이 있으면 기꺼이 응했습니다. 몇 가지 보기를 들면 1924년 러시아 혁명 7주년 기념 사상단체 연합강연회에서 러시아 혁명과 무산계급이라는 제목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이듬해에는 서울청년회 충계 강연회, 국제무산부인데이 기념 강연회에 출연했습니다. 특히 여성 문제가 그녀의 중점 분야였습니다. 그녀가 맡았던 강연 제목을 보면 현대사회와 부인의 사명, 국제무산데이의 유래, 자유결혼 문제에 대하여, 각국 부인운동과 조선 부인운동 등이었습니다. 박원희는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았고 요청이 있으면 지방 출장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전북 이리, 평남 진남포, 평양, 안주, 함남 원산 등이 그녀가 다녀왔던 출장지였습니다. 일찍이 처녀 시절에 오빠 박광희가 여동생의 인물됨에 대하여 생각이 제법 깊고 공부 성적도 좋으며 연설 재주가 있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를 통해 박원희는 어려서부터 언변이 뛰어났음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원희는 이처럼 바쁘게 돌아다니면서도 어린 딸의 육아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사건이는 몸이 약해 고열이 나고 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원희가 딸을 업고 서둘러 병원으로 가는 모습을 목도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흰 저고리 흰 치마에 어린 아기를 절구통같이 들쳐업고 부스스한 트레머리로 더풀더풀하며 제동 내거리를 지나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원희도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도 남편 김사국과 마찬가지로 건강을 잃게 되었습니다. 1927년 12월 초에 시작된 몸살 감기가 그녀를 중병으로 몰아갔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게 병세가 급속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박원희는 이듬해 1월 5일 향년 3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그녀의 죽음에 사람들은 몹시 놀랐고 그 가족에게 거듭 몰려오는 불운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홀로 남은 어린 딸이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철모르는 사건이는 엄마의 갑작스런 부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나는 조문객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엄마가 온다고 부르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 애를 보는 사람 누군들 눈물을 참을 수 있겠는가? 비극이 꼬리를 무는 이 집안의 가족사를 취재하던 신문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박원희의 장례식은 1928년 1월 10일에 거행됐습니다. 근우회를 비롯한 34개 사회단체가 합동으로 장례식을 주관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는 조선 여성운동 선구자 고 박원희라는 명정이 덮였습니다. 그녀는 2년 전에 먼저 간 남편 김사국의 수천리 묘지에 함께 안장됐습니다. 사건이의 운명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야 할 그 아이의 미래가 안쓰러웠습니다. 북간도 용정에서 박원희와 함께 일했던 옛 동지들이 그녀의 일주기가 되던 날 추도회를 열었습니다. 용정의 여자청년회 주최로 열린 이 추도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린 사건이에게 의로금 10원과 저고리 하나를 만들어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일보 1928년 4월 8일자 지면에는 고 박원희의 어린 딸에게 전달할 돈과 물건이 도착했다는 보도기사가 자그맣게 실렸습니다. 사건이는 잘 자랐고 다행히 외할머니가 그녀의 양육을 맡았습니다. 박원희의 친정어머니가 일찍 가버린 딸을 대신하여 어린 피부치를 길렀습니다. 박원희가 사망한 지 5년 뒤에 한 신문기자는 9살로 성장한 사건이가 서울 북촌의 제동 보통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